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그리고 연산병원 종양내과에서 주로 식도암을 진료하고 있는 홍민희라고 합니다. 오늘 식도암의 진단과 치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역적인 목차는 식도암이란 무엇인가, 식도암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또 치료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예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식도암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식도에 생기는 암이죠. 식도는 어디냐? 식도는 주로 이제 인두에서 위를 연결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주로 이제 흉부에 있는 이런 그 위장관 기관을 저희가 식도라고 하고요. 거기에 생기는 암을 식도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식도는 이제 다른 장기랑 좀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위라든가 대장과 다르게, 다른 위장관과는 다르게 장막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장막은 뭐냐면 이제 이런 장의 가장 바깥층을 얘기하는데, 장막이 없다는 것은 이제 암 같은 것이 생기면 그걸 뚫고서 더 멀리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이가 좀 더 흔하다. 그리고 이런 식도 점막 하층에는 이런 림프관이나 이제 혈관들이 풍부하게 돼 있어서, 역시나 이제 암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면 이런 림프관이나 혈관을 타고선 주변의 림프절로 전이가 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격전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림프절 전이, 즉 전이를 좀 더 잘 할 수 있게 생긴 장기다라는 특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식도는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좁은 기관이죠. 한 1, 2cm 정도 직경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암이 발생하게 되면 주로 이제 그런 내려가는 길을 막기 때문에 주로 처음에 이제 느끼는 증상이, 물론 진행이 돼야지만 증상을 느끼겠지만 대부분 이제 연하곤란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하면 여기 막게 되니까 구토를 할 수 있고, 이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 이제 체중이 감소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식도라고 하는 장기는 주변에 다른 중요한 장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대동맥이랑 기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도암이 만약에 발생한 다음에 커지게 되면 이런 대동맥이라든가 기관지를 침범할 수 있는데, 기관지, 대동맥 모두 굉장히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동맥을 침범한다 이러면 굉장히 혈류가 많고 압력이 강한 기관이기 때문에 대량 출혈 같은 것이 발생해서 급사하실 수 있고요. 또 기관지를 침범하게 되면, 기관지는 숨을 쉬는 기관이니까 숨을 못 쉰다든가 아니면 기관지랑 식도 사이에 누공 같은 게 생기면 반복적으로 폐렴이 발생하면서 사실 환자분의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도 자체의 특징이 암이 발생하면 전이를 잘할 수 있고, 암이 주변 장기를 침범하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도암도 사실은 종류가 있습니다. 식도에 생기는 모든 암을 이제 식도암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가장 흔한 암은 이제 편평상피세포암이고요. 거의 한 열의 9 정도가 편평상피세포암이고, 사실 그 서양 같은 데는 이제 서남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미경으로 봤을 때 편평상피세포암, 서남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서남이 서양에서는 좀 더 많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동양이나 한국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암은 이제 편평상피세포암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강의도 사실은 편평상피세포암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편평상피세포암은 이제 서남과 다르게 흡연이나 음주랑 굉장히 관련이 깊은 암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성분보다는 남성에게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이런 암입니다. 다른 암종과 마찬가지로 식도암도 예후가 어떻게 되느냐, 생존율이 어떻게 되느냐, 역시나 이제 병기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라색이 이제 4기고요. 그래서 4기는 당연히 5년 정도 지났을 때 살아계신 분의 확률이 훨씬 더 적고, 1기는 좀 더 많고, 그래서 1, 2, 3, 4기가 딱 이렇게 계층화돼서 나눠지죠. 사실 이거는 식도암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암종이 이런데, 그럼에도 다른 암종보다 더 안 좋은 것은 이제 5년 생존율이 통합적으로 봤을 때 한 20%가 안 되죠. 16%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후가 굉장히 좋지 않은 암종입니다. 식도암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가? 식도는 아까 직경이 좁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것도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다른 암종과 마찬가지로 별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없다가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주로 이제 연하곤란, 뭔가 음식이나 물 같은 걸 넘기기 힘든 이런 연하곤란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음식을 넘길 때 아프다든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만, 사실 이런 것도 꽤 진행된 단계에서 나타나고, 사실 이렇게 이미 증상이 심하면 이제 이미 암이 진행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이런 식도 주변에 중요한 장기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런 장기들을 침범하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식도암의 대표적인 식도암의 암종이 이제 편평상피세포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이제 흡연이라든가 이제 음주를 들 수 있습니다. 네, 식도암 어떻게 진단하는가? 뭐 식도암을 진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이제 내시경이죠. 여기에 이제 식도 내시경이라고 써놓긴 했는데요. 그럼 뭐 식도 내시경이 따로 존재하는 것인가? 예, 그건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위내시경이 엄밀하게 위식도 내시경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식도도 보고 위도 보고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사실은 십이지장까지 보거든요. 그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상부 내시경이죠. 사실 내시경으로 주로 발견을 하고 조직 검사를 해서 그걸 현미경으로 본 다음에 진단하는 것이 1번이고, 그래서 이게 우선 진단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얼마만큼 침범했는가를 또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검사들이 사실은 CT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혹시 다른 장기로 전이를 했는가를 보려면 이제 PET라는 검사가 있고, 식도암에는 특이하게도 이 식도암이 이 막을 얼마만큼 침범했는가는 사실 내시경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는 검사 중에 하나가 이제 식도 초음파 내시경입니다. 그래서 주로는 요 네 가지 검사, 내시경, 초음파 내시경, 그다음에 CT, PET가 기본 검사로 저희가 돼 있고, 뭐 조영술이라든가 뼈 스캔, 그다음에 드물게는 이제 기관지를 침범했는지 보기 위해서 기관지 내시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검사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네 가지 검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도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병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다른 고형암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식도암의 병기도 이제 TNM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TNM을 우선 하나하나 계산합니다. 그래서 T는 주로 원바람, 그래서 원바람이 얼마만큼 많이 침범을 했는가. 그래서 뭐 점막 하층까지 침범하면 T1번이고요. 그다음에 근육층까지 침범하면 T2, T2, 그다음에 외막까지 침범하면 T3, 그리고 다른 장기까지 침범하면 T4. 그래서 T를 1, 2, 3, 4로 나누고, 그다음에 림프절의 개수에 따라서 뭐 N1, 2, 3을 나눈 다음에 원격 전이가 있으면 M1이라고 쓰거든요. 없으면 M0, M0이고, 그걸 이렇게 합쳐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T가 2고 뭐 N이 뭐 1이다 이러면은 T2, N1 해서 2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장기를 침범했다. 사실은 식도암은 다른 장기를 침범한 경우에 그러니까 다른 장기를 직접적으로 침범한 경우에 멀리 원격 전이가 없어도, 즉 T4고 림프절도 없고 T4, N0 그리고 다른 장기 전이가 없는 M0이어도 사실 4기에 속하죠. 4기 초에 속합니다. 그리고 림프절 개수가 많아도 이 암 크기에 상관없이, 암이 얼마만큼 침범했는지 상관없이, 그리고 다른 장기에 전이가 없어도 림프절에 전이가 많으면 N3이면 벌써 4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4기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도암은 발생을 얼마나 하는가? 저희 국내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1년에 한 3,000명 정도 발생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드문 암이라고 생각하는 신장암이라든가 방광암, 이런 것도 거의 1년에 국내에서 한 5,000명 정도 발생하거든요. 그거보다 낮고, 또 흔하지 않은 암이라고 생각하는 뭐 백혈병의 사촌인 악성 임파중, 이런 것도 사실은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발생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사실 식도암은 이제 드문 암이에요. 그래서 암의 발생률로 따지면 18위 정도를 하는데 사망률은 훨씬 더 높은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발생하지 않아도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사망률은 높은 순위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암종이고요. 치료법을 보면 치료는 당연히 이제 병기에 따라 하는 거죠. 1기에 따른 치료, 2기에 따른 치료, 3기에 따른 치료, 4기에 따른 치료가 모두 다른데 아주 초기다. 그래서 점막에 국한된, 사실은 1기 초반에 속하게 되면 뭐 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사실 내시경 점막 절제술이죠. 주로 이제 저 같은 종양내과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소화기내과 교수님들께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점막을 이렇게 절제하는,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케이스가 가장 해피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병변이 초기이기 때문에 내시경적으로 절제하고 완치를 노리는 방법이 가장 표준적인 뭐 가장 좋은 경우고요. 물론 조금만 진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 2, 3기 식도암의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표준적인 치료 방법은 이제 수술적 절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식도암 수술이 다른 수술보다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뭐 사망률이라든가 합병증이 굉장히 높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한 3, 40년 전까지만 해도 식도암의 수술 사망률이 거의 뭐 15%, 30%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많이 낮아져서 한 3% 정도까지 낮아졌다고 보고가 되고 있지만 이것도 다른 암종, 뭐 위암이라든가 폐암이라든가 이런 수술의 사망률보다는 사실은 훨씬 더 높은 사망률이고요. 굉장히 최근의 연구 결과인데 이 왼쪽 거가 식도암의 수술 시간을 표시한 거고요. 오른쪽 게 폐암의 수술자. 폐암도 뭐 수술이 굉장히 클 것 같잖아요. 근데 폐암 같은 경우에 보면 평균적으로 수술한 시간이 180분 정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3시간 정도죠. 근데 식도암은 사실 이게 일본 연구고 굉장히 큰 규모의 연구였는데 한 490분 정도. 즉 저희가 60분 나누면 거의 8시간. 최근에 8시간 수술하는 이런 수술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술 중에서는 저희가 대학병원에서 하는 수술 중에 가장 큰 수술 중에 하나가 식도암 수술입니다. 그만큼 식도암은 수술이 오래 걸리고 또 수술 이후에 합병증이라든가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이런 수술이죠. 그래서 고령의 환자에 있어서 수술을 선뜻 권유하기 좀 어려운 이런 암종입니다. 그리고서 수술을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수술을 못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병기가 너무 진행해서 병기가 4기다 아니면 3기인데 너무 많이 침범해서 다 절제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할 수 없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식도암 수술이 굉장히 큰 수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수술을 견딜 수 없는 전신 상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간경화가 너무 심하다, 아니면 연세가 뭐 80대 후반이다. 이런 경우에는 병기는 낫지만, 그리고 만약에 젊은 분이면 뭐 젊은 분이라거나 아니면 기저질환이 없으면 수술을 할 수 있지만 기저질환이라든가 연세가 많은 경우에는 수술을 견딜 수 없어서 저희가 다른 치료를 하게 되죠. 다른 치료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항암 화학요법, 제가 뭐 항암제라고 하는 항암 화학요법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방사선 치료가 있고, 두 개를 합친 이제 항암 방사선 동시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식도암에서 있어서 또 특이적인 것은 수술이 가능한 환자다. 그냥 뭐 젊은 분이시고 한 2기 정도 식도암, 뭐 림프절 전이가 한두 개 정도 있는 이런 환자에 있어서도 기술적으로는 수술을 바로 할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바로 수술이 가능하다고 바로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수술 전 요법을 하고 수술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잘 알려져 있는 이런 암종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술 전 요법의 대표적인 것이 그냥 항암 치료를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항암 방사선 동시요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국내에서는 대부분은 이제 항암 방사선 동시요법을 하고 있지만 일부 환자에 있어서는 항암제만 2주기, 3주기 정도 한 다음에 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첫 진단부터 정말 수술까지 들어가는 데는 1달 반에서 2달 정도의 시기가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얘기 드릴 이제 식도암의 약물 치료라고 하면은 뭐 이건 꼭 식도암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항암제는 현재 크게 한 3가지 정도 나눌 수 있고, 한 가지가 이제 세포 독성 항암제, 이제 오래된 세포 독성 항암제, 그다음에 암세포만을 표적으로 하는 표적 항암제,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면역 항암제,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 그래서 저희가 뭐 다른 강의에 보면은 뭐 폐암의 표적 항암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니까 식도암도 표적 항암제가 있냐고 많이 말씀을 여쭤보는데, 뭐 미래에는 저희가 뭐 식도암도 표적 항암제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어떤 지금 이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는 2024년 6월 현재 식도암에 승인되어 있는 이런 우리가 뭐 자비로 돈을 낸다거나 쓸 수 있는 표적 항암제는 사실 없습니다. 주로 세포 독성 항암제, 면역 항암제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사실 이 면역 항암제도 식도암에 사용한 지 뭐 4, 5년이 아직 안 된 이야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유명했던 연구 결과들을 보여드리면 이것들은 이제 세포 독성 항암제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1차 치료라고 하는 건 한 번도 치료받지 않은 사람이 치료를 받으면 1차 치료죠. 그래서 뭐 주로 이제 전이성 4기 환자에 있어서 한 번도 치료받지 않은 이런 식도 편평상피암 세포 환자가 이런 치료를 받았을 때 성적이고요. 그래서 유명한 세포 독성 항암제, 시스플라틴이라는 게 있고 또 OF, 제가 약자로 뭐 FP 뭐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 건데, 이렇게 썼더니 평균 생존 기간은 33주, 사실 1년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반응률이라고 하면 이제 암이 많이 줄어든 환자의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암이 많이 줄어든 환자의 비율이
사실 시스플라틴 단독, 뭐 옛날 약은 한 가지만 쓰면은 한 10명에 2명 정도가 암이 많이 줄어들었다면 두 가지를 섞어 썼더니 한 1.5배 많은 한 35% 정도 환자가 암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고가 돼서 사실은 이 요법이 거의 한 4, 50년 동안 이런 식도암의 표준 치료로 쓰였던 요법입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요법이 이 OFU라고 하는 약을 조금 더 개량한, OFU는 쓰게 되면은 주사를 막 4박 5일 이렇게 맞아야 되거든요. 4박 5일, 5박 6일 맞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투여가 어려우니까, 투여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편의성을 위해서 개량한 약이 이 케파시타빌이라는 약이고, 이건 경구약이에요. 경구약이어서 뭐 일주일에 5번을 먹거나 뭐 3주에 뭐 2주를 복용하시거나, 그래서 그렇게 하면 비슷한 효과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법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뭐 중앙생존값이 한 1년 조금 안 되게 11개월이니까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여줘서 이 요법도 사실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물론 이 요법도 아직 보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값이 이렇게 비싼 그런 약은 아닙니다. 2차 치료. 아까 그런 치료를 하고 나서 실패했어요. 실패하면 그 다음에 하는 치료가 2차 치료인데 2차 치료에서 굉장히 오래 썼던 약은 이 도시탁셀이라고 하는 이런 약입니다. 사실 이 약은 뭐 3주에 한 번 정도 투여하고 한 번 투여할 때 한 1시간 반 정도 투여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데이터 값을 보면은 굉장히 실망적이죠. 그래서 보면 암이 줄어드는 환자의 비율이 열의 둘밖에 안 돼요.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제의 효과를 유지하는 기간 뭐 2개월, 3개월 정도밖에 되지 3개월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약을 사용했을 때 평균 얼마나 저희가 기대염이 얼마나 되는가? 사실 1년보다 훨씬 못 되는 한 8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약도 지금도 사실 많이 사용하고 있긴 해요. 과거엔 더 많이 사용했고 그만큼 이제 식도암에는 약제가 많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온 게 이제 면역항암제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몸의 면역력을 항진시켜서 암을 공격하게 하는 약제인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뭐 이렇게 광고 같은데 뭐 면역을 항진시킨다 뭐 이런 내용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종양내과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2024년 현재 이런 종양학에서 얘기하는 면역항암제는 굉장히 특별한 기전을 갖고 있는 딱 그런 약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뭐 면역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세포들이 있죠. 뭐 T림프구도 있고, 뭐 B림프구, 플라즈마 셀, 뭐 NK 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T림프구예요. T림프구가 암을 공격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이런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인데 이 암이라고 하는 놈이 이 T림프구를 무력화하는 기전을 알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PDL1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이 만화에 보시면은 이 암세포가 PDL1을 이렇게 쓰고 있으면 이 경찰 역할을 하는 T세포가 얘를 인지하지 못해요. 공격을 하지 않아요. 근데 현재 나와 있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식도암이나 폐암에서 말하는 면역항암제는 이런 이 마스크를 띄는 PD1, PDL1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확 벗겨버리니까 이게 암세포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항암제고 항암제가 마스크를 벗기니까 경찰들이 T림프고들이 와서 이런 악성 세포들을 공격하고 잡아가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PD1, PDL1 억제제가 현재 얘기하고 있는 이제 면역항암제고요.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품들이 이미 판매가 되고 있고 대표적인 약제가 여기서도 키트루다, 티센트릭, 임핀지 그리고 새로 나온 이제 테빈브라, 옵디보 이렇게 주로 이제 보면 주사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3주마다 투여하는 약제, 2주마다 투여하는 약제, 대부분은 3주마다긴 하지만 이런 약제들이 현재 이제 판매 중입니다. 이 약제들의 효과가 어떻게 되는가? 사실은 뭐 이런 약제들 효과는 뭐 다양하긴 하지만 저희들이 약제 효과를 좀 더 잘 예측하는 방법에는 이제 PDL1 발현율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 얘기를 드리면 굉장히 많이 복잡해 하시는데 무엇인가? 현미경으로 보는 방법이에요. 현미경으로 세포를 염색을 해서 보는데 염색이 많이 됐으면 PDL1 발현이 높다. 염색이 안 돼 있으면 PDL1 발현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 요거를 이제 낮다 높다를 여기 보면 퍼센트가 있는데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가장 전통적으로 했던 방법은 세포를 100개를 세는 거예요. 100개를 세서 30개가 염색이 돼 있다라고 하면 PDL1 발현율이 30%다. 100개를 셌는데 80개가 염색이 돼 있다. 그럼 PDL1 발현율이 80%다. 100개를 셌는데 PDL1 발현이 있는 세포가 없더라. 하면 PDL1 0%. 이렇게 표현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너무 이게 개수를 세는 게 너무 다 수동으로 세는 거거든요. 너무 복잡하니까 너무 오래 걸리고 면적을 세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PDL1이라는 거 하는 것은 암세포의
이런 단백질이 얼마만큼 발현되는 것을 보는 이런 검사법이고, 발현율이 높으면 뭐 꼭 식도암뿐만 아니라 폐암도 마찬가지고 뭐 위암도 마찬가지, 대부분 암종이 마찬가지지만 PD-L1 발현율이 높으면 현재 말하는 이런 면역항암제, 즉 PD-1, PD-L1 억제제가 효과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약제 중에 하나는 이제 옵디보의 2차 치료 연구 결과를 보시면 이제 2차 치료 옵디보랑 다른 약제를 비교한 거예요. 다른 약제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돼 있는 다른 약제인데 여기에 이제 포함됐던 약제가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도시탁셀이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저희가 생존 곡선이라고 불리는데 좋은 약은 위에 있습니다. 좋은 약은 더 많이 생존해 있기 때문에 위에 있고 보면 옵디보가 위에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중앙 생존값 같은 경우에는 기존 약이 아까 전에도 이제 도시탁셀이 한 8개월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8개월 대 한 2개월 정도 늘린 이런 데이터 컷을 보여서 어쨌든 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줘서 저희가 이 요법도 승인되어 있죠. 물론 국내에서는 아직 급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키트루다는 전체 식도 편편사폐암에서는 조금 데이터가 별로였고 그 중에서 이제 약이 잘 들을 것 같은 환자, 뭐 CPS라고 보면 아까 PD-L1 발현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환자만 봤더니 이렇게 그래프가 갈라지는 걸 볼 수 있고 위에 게 이제 키트루다죠. 위에 키트루다고 그래서 기존 약의 평균 생존 기간이 6.7개월, 키트루다가 한 9.3개월이어서 이것도 역시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약제를 2차에서만 쓸 것인가? 한 번도 치료하지 않은 환자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1차 치료인데 1차 치료는 사실은 단독으로 쓰기에는 이런 옵디보라든가 키트루다든가 아니면 테빈브라를 단독으로 쓰기에는 약간 좀 미진할 것 같아서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랑 합친 거죠. 그래서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하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뭐 OFU, 시스플라틴 이런 약제를 쓴 군이 한 군이 있었고요. OFU, 시스플라틴 플러스 이제 옵디보 이렇게 썼더니 생존 곡선이 약제를 3개 쓴 면역항암제가 들어간 곡선이 훨씬 더 좋았고요. 그래서 뭐 기존의 수많은 연구들이 1차 치료에서 사실 1년을 잘 못 넘겼거든요. 평균 생존 기간이. 근데 뭐 기존 약은 역시나 9개월 정도 나왔음에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런 면역항암제를 더한 것은 15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키트루다는 사실은 이건 전체 환자는 아니고요. 역시 그 PD-L1 발현이 높은 환자만 대상으로 했을 때 키트루다를 더한 것이 1년을 넘기는 13.9개월이 나왔고 기존 약은 한 8.8개월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보여져서 이 요법도 이제 현재 승인이 되어 있고요. 대신 승인이 되어 있지만 급여가 되진 않아서 사용에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옵디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 후 요법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 3기 식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실 아까 처음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 3기 식도암 환자는 바로 수술할 수 있지만 수술 안 하는 경우가 더 많고 수술 전에 어떤 치료를 하고 수술하는 것이 더 결과가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술 전에 항암방사선 동시요법을 실시한 다음에 수술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2, 3기 식도암 환자가 있고 그 환자에 있어서 수술 전에 항암방사선 동시요법을 하고 수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치료를 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본 연구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암세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암세포가 있던 환자들, 잔존암이 남은 환자들, 사실 잔존암은 거의 한 70% 남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잔존암이 남은 환자들에 있어서 사실 그때의 표준 치료는 그냥 경과를 보는 건데 경과를 보는 것과 옵디보를 1년 정도 제가 보조요법을 했더니 사실 이 세팅에서 수많은 연구들을 했었는데 보조요법으로 효과를 입증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옵디보는 이렇게 확실한 효과를 더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이 재발할 때 걸린 시간이 뭐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냥 수술만 했을 때는 11개월이었는데 옵디보를 투여한 경우에는 2배 정도 늘린 22개월. 그리고 그래프를 보면 요 녹색이 에메랄드색 이 옵디보군이 이 그래프 위쪽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요법도 이제 표준적인 요법이고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급여가 되지 않는 요법. 그리고 신약이 있습니다. 테빈브라라고 하는 이런 신약이 있고 요 약의 좀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과거 아까 옵디보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PD-L1 수치랑 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PD-L1 수치와 좀 관계 없이 뭐 기존 약과 비교했을 때 2차 치료에 있어서는 전체 생존 기간이 6.3개월 대 8.6개월로 통계학적으로 좀 더 좋은 거를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얼마만큼 암을 감소시킬 것인가 반응률을 보면은
암이 많이 감소한 사람의 비율이 기존 약 같은 경우에는 9.8%, 10명이 안 되는 환자들만 반응을 했는데 불구하고 이런 면역항암제는 테빈브라는 한 20% 정도 더 반응을 했고, 반응이 있는 환자들에 있어서 반응이 얼마나 갈 것인가, 또 이제 기존의 세포독성암제가 한 3개월이었던 거에 비해서 반응의 지속 시간이 이런 테빈보라 같은 면역항암제는 2배 이상 되는 7.1개월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종양내과 의사가 더 관심이 많은 건 1차 치료요법이거든요. 아직 국내는 미승인이긴 하지만 이 테빈비라 1차 요법은 전체 환자에 있어서도 전체 우리가 PDL1 발현에 관계없이 전체 환자에 있어서 중앙 생존값을 보면 기존 약이라고 하면 뭐 세포 독성암제 두 가지 정도 쓰는 건데, 과거에 수많은 연구와 비슷하게 1년이 좀 안 되는 9개월, 10개월 정도 나오고, 이런 티스렐리주맵, 테빈브라를 같이 썼을 때는 무려 17개월 정도를 보여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항암 화학요법 단독만 썼을 때에 비해서 사망의 위험을 한 34% 정도 감소한다고 되어 있고, 또 특징 중에 하나는 PDL1 발현율이 낮은 환자, 즉 흔히 생각했을 때 면역항암제가 안 들을 것 같은 환자에 썼을 때도 저희가 이 기존 약이 전체 생존 기간이 한 10개월이었던 거에 비해서 테빈브라를 더했을 때는 거의 15개월 정도였고, 그다음에 이런 사망률의 감소를 한 23% 정도 보여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역항암제는 부작용이 없는가? 사실 이것도 뭐 다른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 면역항암제는 부작용이 많이 적죠. 적은데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비율은 낮지만 우리 몸 어디든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치명적인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사실 피부 부작용이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발진이 난다, 이런 경우가 있고, 또 갑상선 같은 데 염증이 생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전체 환자의 한 30% 정도가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뭐 이런 게 발생한다고 해서 뭐 발생하는 환자분들이 더 이 면역항암제 더 잘 듣는다는 것이 뭐 수많은 보고에서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면역항암 썼는데 많이 가려우시다든가 피부에 경한 발진 있는 경우에 사실은 더 좋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도암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아까 식도 편평상피세포암은 가장 큰 위험 인자가 흡연 그리고 음주라고 했는데, 그래서 역시나 흡연 음주를 많이 안 하는 것이, 줄이는 것이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검사는 역시 내시경을 하는 거죠. 사실 여기 식도 내시경을 써놨지만 사실 위식도 내시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식도 내시경을 정기적인 간격으로 하는 것을 가장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식도암, 주로 제가 말씀드리는 식도 편평상피세포암은 흡연이나 음주랑 관계가 깊고, 조기 발견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쉽진 않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주 조기의 병변, 사실은 뭐 초기 병변은 내시경적 치료가 가능하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꽤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소진행성 식도암에서 이제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수술이지만, 2기 이상에서는 수술 전 요법, 수술 전 항암 방사선 동시요법 또는 수술 전 항암요법을 진행하고 수술하는 것이 좀 더 표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식도암 수술은 뭐 굉장히 큰 수술 중에 하나로서 이런 수술을 견딜 수 없는 이제 기저질환이 있다든가 이제 고령 환자에 있어서는 다른 치료, 즉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실시하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한 4, 50년 동안 식도암에는 특별한 새로운 약제가 없었는데, 이런 면역항암제, 뭐 PD1, PDL1 억제제, 그다음에 키트루다, 옵디보, 테빈브라 이런 약제들이 등장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치료의 획기적인 이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